이건 경제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에요.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이자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로 있는 최용식입니다. 최근에는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지난해 9월부터 집필을 시작했는데 10월 말에 이걸 탈고하고 출판사로 넘겼더니 출판사에서 제목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해요. 네.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선동적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경제병력으로 봤더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3월까지도 잘 안 믿어지더니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몇몇 은행들이 파산하고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그러니까 드디어 조금씩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는데요. 자산 규모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자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인데 경제위기 말씀하신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일련의 사태가 연달아 터졌잖아요. 실버게이트 사건이 터진 지 하루 만에 이제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고 그리고 그 나흘 후에 또 그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이 그 파산을 했거든요. 또 바로 또 이틀 뒤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고 이건 세계 금융 안정의 중요한 은행 중 하나인데 이게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해졌었잖아요. 이게 일련의 사건이거든요. 연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이건 경제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에요. 이게 뭐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다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이게 도미노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총을 쏠 때 격발자가 나가야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각국 정부가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이제 그 적절한 정책들을 펼치더라고요. 아직은 트리거 역할을 좀 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경제위기 말씀하신 소장님 예상한 그림 안에서의 일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슈예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트리거라는 것은 이미 이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터질지, 또 언제 터질지, 또 어떤 형태로 터질지 예측이 안 돼요. 이게 트리거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이 돌발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수면 밑에서 작동하던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으로 올라오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경제병리학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번에 은행 파산으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커질까요? 지금 그 미국의 세계은행이 이제 연달아서 그 파산했잖아요. 그 파산 은행의 자산 규모가 3,340억 달러거든요. 이거는 미국 본원 통화의 6%를 넘어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금융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신속하게 아주 적절한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첫째는 이제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밖에 이제 유동성을 즉각 지원하는, 이제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마자 JP 모건에 금융 지원을 해서 JP 모건은 그 돈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지원하는 그런 아주 그 적절한 정책을 시적절하게 펼쳐서 지금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걸 일단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는 아직 물 위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바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게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2007년도 상반기 말쯤에 베어스턴스 산하의 헤지펀드 2개가 파산을 했어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을 했거든요. 그거과 아주 유사해요. 그 트리거 역할을 하기 전전 단계쯤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그 두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베어 스턴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베어 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유동성 위기에 빠지니까 그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당시에 그 JP 모건에 300억 달러를 지원해서 인수를 시켰어요. 만약에 당시에 베어 스턴스에 300억 달러를 직접 투입했더라면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바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와커비아, 워싱턴 뮤추얼 이런 은행들이 이제 연달아 파산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은 9월 14일 날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에선가 어떤 진짜로 또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태가 터지면 틀림없이 이게 금융위기가 물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야 이게 또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스위스 정부가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이게 또 트리거 역할을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 파괴 원리가 물 밑에서 수면 위로 못 올라오고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뱅크런 우려, 은행 파산이 일어나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이번 세대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나요? 아니요. 지금 물 밑에서지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기는 진행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사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디에선가 또 트리거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본격화해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셈이죠. 소장님이 출간하신 경제위기 관련된 책 1월에 출간됐는데 그 사이 여러 이슈와 은행 파산들이 있었는데 지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경제위기 결말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까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997년도에 태국에서 외환보이고 고갈 사태가 벌어지면서 외환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전염이 되잖아요. 그때는 국제공조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또 IMF, 미국의 상업은행, 다른 국제적으로 그 대규모의 은행들이 함께 이 외환위기를 당한 나라들에 대해서 구제금융도 해주고 상업차관도 제공해주고 외환보이고 고관리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 외환위기를 여러 나라들이 벗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국제공조체제가 수립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왜요? 우선 미국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미국이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 이게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냐면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이 그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이탈했어요.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자국의 금융자본들까지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환차액이 생기잖아요. 달러가 강세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경제 엔화는 심각해졌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였어요. 지난해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은 2.1%의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성적이에요. 여건이 어려웠으니까.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3, 4분기에 그 분기별 성장률이 연율로 1.3%로 갑자기 반토막 났어요.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어요. 이 축소 재생산 악순환하는 성격이 아주 강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외환보이고 고갈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이런 희생 위에 미국은 홀로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그 나라에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미국이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나 내년은 틀림없이 마이너스 2%대 성장을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그래도 2023년 괜찮은 긍정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변수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실물 부분은 물론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이제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코로나 사태는 또 진정되고 있고 또 그 리오프닝 정책도 펼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석유 등 자원 가격이 등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변수들이 이제 작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실물 부분에서. 근데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을, 그러니까 실물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면 실물 부분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소화기관이 기능을 잘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요. 그러면 내 몸에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혈관계가 제 기능을 못 해봐요. 그 영양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체의 혈관계 역할을 하는 게 경제에서는 통화금융 부분이거든요. 이제 통화금융 부분에서 지금 비록 수면 아래에서지만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고 머지않아 트리거가 하나 크게 터지면 바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변수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물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변수가 있어도 그래요. 그러면 경제 위기 해결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이 다 대응 방법이 다를 텐데요. 우선 정부부터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다른 나라를 보살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펼치는 그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는 1% 이상 높아야 돼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저축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지금 현재 유동성 부족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환율이 지난해 초 수준으로 복귀를 하루빨리 해줘야 돼요.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져 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그리고 국제 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환차익이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차단하고 경기를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한은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파국으로 치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저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은 금리가 4.75, 한국은 3.5. 오히려 한국이 지금은 더 낮은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한국은행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고금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보이거든요.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 연준보다 더 빨리 올렸어요. 그건 시의적절한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영끌족들 등등 기업 대출을 많이 받은 빚이 많은 개인들, 기업들의 아우성이 이제 커졌죠.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까 금리를 미처 못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한국은행 총재든 경제부총리든 역대 어느 분보다 더 훌륭하신데 그 민심에 너무 매여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판단해야 할 건 그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그리고 환율을 낮춰서 나타날 부작용 피해,
특히 영끌용들의 부담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진행돼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받을 피해하고 어느 게 더 큰가를 비교해야 돼요.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올해 마이너스 3% 성장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영끌족도 마찬가지고 부채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환율 하락으로 어려워질 수출 기업들도 더 어려워져요. 그걸 먼저 판단을 해서 경중을 따져서 경제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약간 미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국이 그러면 이제 금리를 미국보다 더 높이려면 빨리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이 겪는 부작용도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이 클 거예요. 경기는 더 빠르게 하강할 수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진행돼서 하강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는 진행을 안 해요. 오히려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고 국제 금융 자본들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경제의 성장을 추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동이 되면 다른 피해들 이거 전부 다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개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한 신중한 투자 또 최대한 신중한 경제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 선물에 매도를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20배가 넘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다른 투자자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개인들은 기관 투자자들 절대로 못 이겨요. 정보도 제약이 돼 있고 또 그 투자 기법도 뒤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자칫 잘못했다 그거 하면 파산하는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현금을 지키고 챙겨야 되는 건가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또 현실은 그거하고 조금 상반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이제 한 10억어치 샀다고 쳐요.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지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이제 폭락을 해서 한 2억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원래 빼고 싶잖아요. 그거 빼면 어떤 일 벌어져요? 그 2억 흐지부지 다 없어져요. 저는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난처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참는 수밖에 없다. 가지고 있는 것 가격 더 떨어질 거다. 그래도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 그러면 5, 6년 후에는 그 가격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위기 때 어쨌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은 싸지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엄청 크게 오르잖아요. 그럼 언제쯤 투자를 시작해도 지금은 이제 위험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언제쯤 좀 시작하면 괜찮다. 확인할 수 있는 뭐 경제 지표나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한 10여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다 이제 그런 주기를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 주기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동산이 이 투기 열풍이 분 게 2018년, 19년, 20년까지 3년 동안 투기 열풍을 불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광기는 3년 정도 지속을 해요.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게 공포 분위기가 서서히 이렇게 조성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년이나 1년 만에 그게 붕괴가 일어나요. 추락을 하는 거 가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은 지금 21년 상반기까지 특히 광풍이 불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게 이제 패닉 상태 이런 로 이제 전개됐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강을 시작했잖아요. 붕괴가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은 급매물들이 거의 다 소화되면서 더 이상 이제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국내 경기가 국내에서 벌어진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하강을 했잖아요. 여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덮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더블 딥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터지면 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황기 비슷한 게 와요. 그럼 가격도 추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 뒤로 정체가 5, 6년이 지속이 돼요. 정체 기간은 대체로 5년에서 6년이 지속되는데 한 1년 정도 정체 기간이 발생을 하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이에요. 이 정책위까지 기다리시길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